저는 60대로 접어드는 나이의 여자입니다. 제게는 30대 중반을 넘겨가는 딸 하나와 저보다 3살 많은 남편이 있어요. 뭐 그 시절엔 다들 그랬다 하지만 저희 시댁은 유별나게 장남을 찾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가난한 시골 소장농 집안이었는데 아버님 때에 운 좋게 땅 투기를 한 것이 대박이 나면서 돈을 번 소위 말하는 졸부 집안이었습니다. 물론 제 남편의 집안인데 이리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나쁜 짓이겠지만 저나 남편이나 시댁 집안에 좋은 감정이라고는 없으니까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누나 셋에 장남인 형까지 드세고 욕심 많은 형제 밑에 치이며 부모님에게까지 차별받으며 살아왔어요. 가난했던 시절부터 형편이 좋아진 시절 이후에도 남편에게 내 것은 없었죠. 삶은 감자 하나를 받아와도 제 것은 금세 해치우고 남편의 것마저 빼앗아 먹는 욕심 많은 형제들.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새 것은 구경도 못 해보고 늘 형이 함부로 그리고 무시로 사용하던 온통 낡아해지고 부서진 물건과 옷을 물려받아 입어야 했던 남편은 그 탓인지 어릴 때부터 몸도 약했고 주눅들어 소심한 성격을 가졌다 보니 더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살았죠.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어릴 때부터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나 노쇠한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며 밭일부터 공장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에 잔뼈가 굵어 목소리 큰 놈이 최고다 하는 그 시절에 통용되는 사고방식으로 일부러 더 기세고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지라 남편 역시 저를 만나고 나서야 그나마 제가 호통치고 등 떠밀고 해서 조금이나마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오죽 지난 세월을 그리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안쓰러워서 제가 더 심하게 한 것도 물론 있지만요. 그 시절에 어린 여자의 몸으로 가난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으니 제 삶도 얼마나 퍽퍽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다 보니 전 쥐뿔 가진 것은 없어도 늘 당당해야 한다고 스스로 세뇌하듯 되뇌이고 다녔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나뿐이라는 생각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속상함 앞에서도 굴복하는 법이 없는 그런 성격이었죠. 남들은 저를 보면 드센 아줌마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남편 든든하게 받쳐주고 내조하면서 하나뿐인 내 딸, 날 닮아 씩씩하고 당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이만큼 살아냈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저와 남편은 서울 상경에서 처음 취직한 신발 공장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없었지만 이 업계에서만큼은 실력을 인정받는 숙련공들로 대우를 받으며 장기 근속까지 했으니 최고의 직원들이었죠. 반면 시댁의 다른 식구들은 부동산 투기가 크게 흥한 덕분에 남편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장남인 아주버님은 자영업자로 꽤 규모가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누이들도 작은 원룸 한 채라도 하나씩 물려받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남편은 땡전 한 푼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었어요. 낳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라며 오히려 키워준 값을 요구하지는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시부모님이었으니까요. 특히 시어머니의 장남에 대한 집착은 요즘 사람들 눈으로 똑같이 옛날 사람인 제 눈에도 과하다 싶을 정도였죠. 시모는 자식들의 계급을 나누어 대놓고 멸시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알겠니? 너는 천민이고 우리 집안 장남은 귀족이야. 아휴, 뭐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기를 했어. 그렇다고 몸이 건강하기를 했어. 그렇다고 네 형처럼 사업소원이라도 있기를 해? 어쩌다 내 뱃속에서 저런 무용한 것이 나아졌는지. 그러며 시어머니는 이 집안에 돈이 마를 날이 없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이 모두 장남 덕이라고 생각하는 듯했고 장남인 아주버님이 식당을 크게 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부모가 물심양면 투자한 덕분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듯했습니다. 남편에게는 500원짜리 양말 하나를 새로 사주는 것도 아까우면서 말이죠.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온몸으로 보여주셨죠. 세상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도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더니 시어머니는 정말 남편을 안 아픈 손가락으로 취급했죠. 그러니 그 며느리인 저와 손녀인 제 딸의 취급도 불보듯 뻔했겠죠.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시원찮은 것들끼리 만나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를 못 낳고 말이야.
솔직히 저희는 처음부터 둘째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기르기 힘든 세상, 변화하는 세상은 나만 놓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 부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에 집착하는 남아 선호 사상의 맹렬한 추종자였던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은 것조차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큰아들, 이번에 우리 이쁜 손주가 대학 들어간다지? 자, 이걸로 우리 이쁜 장손 대학 입학 기념으로 차나 한 대 뽑아줘라. 아이고 어머니, 너무 통 크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장손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시어머니는 마치 우리 보라는 듯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사소한 것 하나를 해주어도 우리 보는 앞에서 일부러 그렇게 과시하듯 떵떵거렸죠. 정작 장손인 아주버님의 아들은 서울의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대학에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가는 수준이었고, 우리 딸은 인류 대학을 들어갔는데도 시어머니는 관심을 가지기는커녕 우리 딸이 몇 살인지도 기억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손녀인데 너무하죠. 집안에서 우리 식구는 없는 이만 못한 취급, 언제나 찬밥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찬밥은 배고플 때 쓸모라도 있게 여겨지지 우리 식구는 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차별은 대를 이어 쭉 이어졌습니다. 명절에 손주들에게 용돈을 나누어 줄 때도 아주버님의 아들은 장남의 장손이라는 이유로 100만 원씩 턱턱 내주면서 우리 딸은 막내 아들의 딸이라는 이유로 1,000원만 주기도 일쑤였죠. 아휴, 내가 안 주기도 거시기 하고. 얘다, 받아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장손, 용돈 두둑이 넣었다. 에이, 할머니, 또 100만 원이에요? 이제 나이도 한 살 더 먹었는데 10만 원 정도는 더 넣어주시지. 아이고,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말해봐. 이 할미가 보너스로 얹어준다. 우와, 우리 할머니 최고. 할머니, 저도 아껴서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얘는 배알도 없나? 그게 그렇게 좋으냐? 평소에 얘한테 을일매나 못해주면 1,000원 가지고 저리 좋아한다. 에휴. 아무리 형편이 안 좋기로서니 어린 것이 벌써부터 저렇게 거지 근성을 보여서야. 아이고, 우리 장손 갖고 싶은 게 뭐여? 지금 백화점 갈까? 좋아요. 아니,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애가 뭘 한다고 저런답니까? 우리 애는 그 1,000원이 정말로 좋아서 좋아한 게 아니라 평소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도 없는 애고, 이럴 때가 아니면 그나마도 병풍, 투명인간 취급당하기 일쑤였으니 그 돈 1,000원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할머니와 말 한마디 섞어보고 관심받는 것이 좋았던 평범한 아이였을 뿐인 것을요. 대체 이런 결혼을 왜 참고 살았냐고요? 그놈의 콩깍지가 문제죠. 남편의 선하고 착한 면에 제가 먼저 반해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이루어진 결혼. 이놈의 콩깍지는 애를 낳고 키워도 벗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남녀 할 것 없이 얼굴이 잘나면 인물값이라고, 또 못나면 못난 대로 꼴값하는 인간들 천지인 세상에서 능력 없고 소심한 데다 섬세하기까지 한 남편이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큼은 제가 보증할 수 있었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봐야 결국은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마음은 소녀처럼 여리고 몸이 약해 고된 일도 못하는 남편이지만 성격은 내가 두세고 힘도 내가 세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죠. 특히 남편은 그런 섬세한 성격 덕분에 저와 딸아이를 정말 아끼고 잘 챙겼어요. 가정적이고 정 많고 사랑 많은 사람, 그게 남편이었죠. 왜 그래? 오늘도 회사에서 혼났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남편은 밖에서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와도 금세 다 자기 잘못인 양 우울해하기 일쑤였고, 그런 남편을 북돋아주는 것은 우리 모녀의 몫이었죠. 힘을 내요, 우리 슈퍼맨. 그래요, 여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나하고 우리 딸 수빈이한테는 당신이 우주 최고 슈퍼맨이니까. 고마워. 당근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채찍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잖아요. 우리 남편은 바로 당근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저와 딸은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더 잘한다. 남편을 떠받들어주면서 어릴 때부터 억눌린 자존감과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노력했죠.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만 살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말입니다. 명절에 모일 때마다 아이들을 비교하고 차별하는 걸 버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날만 되면 집안일과 음식 준비는 오롯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식구는 먹지도 않을 전을 수십 개를 부치고 튀김에 산적까지. 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아무리 제가 체력이 좋아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참다 못해서 좀 도와달라 하면 이럽니다. 아유, 예. 저 고운 손으로 전을 부치라는 거니? 기름때 묻는다. 아니, 어머님. 제 손에 기름때 묻는 건 괜찮고요? 예. 큰애 집은 집에서 가정부도 쓰는 거 몰라서 이러니? 귀족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거 아니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이 고운 손을 어떻게 전 따위를 부치는 데 쓰니? 아, 됐어요. 말 거는 내가 잘못이지. 쟤는 어쩜 말을 해도 저렇게 우악스럽게 한다니. 에휴. 어머니, 그러지 말고 이 멜론 드셔보세요. 백화점에서 사온 거랍니다. 이런 식이었죠. 저희 집 식구들은 너무 분하고 억울했죠. 당장이라도 뒤집개를 저 쌍판에다 던져주고 확 제사상 들어엎고 박차고 나가고 싶은 심정뿐이었지만 그랬다가는 저 몹쓸 것들이 제일 만만한 우리 남편을 어떻게 들볶을지 너무 뻔했기 때문에 꼭 참을 수밖에 없었죠. 시댁에만 갔다 하면 참을 인이 3개로 모자라 30개쯤 써서 목구멍으로 삼켜야 할 정도였어요. 꾹 참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더 있나요? 그래도 남편의 가족들이고 저 여린 심성의 가족들과 척을 지고 살 사람도 못 되는걸요. 저런 남자에게 사랑에 빠진 내 업보겠거니 했지요. 그런데 이 형님이란 인간은 알고 그러는 건지 말 그대로 곱게 자라 눈치를 쌈 싸먹어서 그러는 건지 참고 또 참는 사람을 매번 긁더라고요. 동서, 아, 왜 부르세요? 왜 이렇게 행동이 굼떠? 빨리 이리 와봐.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커피 내리다가 그만 커피가루를 쏟았지 뭐야. 치워줘. 형님, 그 정도도 손수 못하세요? 어머, 그 냄새나는 걸레를 내가 어떻게 잡니? 아휴, 미치겠다 진짜. 어머, 말 너무 험하게 하는 거 아니야? 형님, 제 손에 뭐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럼 전 형님이 뒤집으실래요? 안 돼. 나 기름 튀는 거 무서워. 아우, 콱. 얼굴을 붙여버리고 싶더랍니다. 어느 날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음식 다 먹고 뒷정리를 하는데 당연히 이것도 제 몫이었죠. 예, 청소하는데 방해되니까 저쪽으로 가서 누워. 그놈의 장손이 어른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실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서 걸리적거리길래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온 식구가 나서서 역성을 들지 뭡니까? 예, 너 지금 우리 장손한테 말투가 그게 뭐니? 마이 son은 동서나 동서 딸과는 다르게 섬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난리 났다 진짜. 아이고, 자가 말 폰세 좀 봐라. 동서, 청소 하루 이틀 해본 것도 아니고, 어? 아, 요렇게, 어? 잘 피해서 알았어 청소를 해야지. 힘들어서 쉬고 있는 애한테 그러면 돼요? 주는 대로 처먹고 배 깔고 퍼질러 있는 게 대체 뭐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건지. 그나마 우리 씩씩하고 똑똑한 딸내미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러지 말라는데도 자기의 엄마만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일을 도와주어 한숨 돌릴 수 있었죠.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죠. 우리 딸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늘을 떴습니다. 심지어 뺑소니였는지라 범인은 잡지도 못했어요. 요즘에야 길에 깔린 게 CCTV라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저와 딸은 큰 시리에 빠졌죠.
사람이 마음이 약한 게 유일한 흠이었지. 남에게 나쁜 말 한마디를 안 하고 평생 착하게만 산 사람인데 정말 귀신은 죽어 마땅한 놈들은 안 잡아가고 우리 남편처럼 선한 사람이나 쫓아다닌다 싶은 나쁜 생각까지 들지 뭐예요. 한참 사춘기에 예민한 시기인 우리 딸도 크게 슬퍼하며 며칠의 식음을 전폐했고 저 역시 다르진 않았습니다. 조촐하게 치르는 장례식장에서 저와 딸은 대성통곡을 하는데 다른 식구들은 예의상 방문해준 것이 너무 티가 팍팍 나게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거기다 어머니와 형님은 오히려 수상쩍기까지 했어요. 아유, 보험금 확인부터 할 걸 그랬네. 에이, 그래도 저 형편에 5억이면 잘 나오는 거지. 그렇게 악착같이 벌더니 보험 하나 제대로 안 들어놓고 뭘 했다니? 어머님이 하나 들어주시지 그러셨어요. 보통 6개월 정도만 남입해도 사망보험금 같은 건 나오니까. 두 사람은 마치 제 남편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슬픔에 빠져 울고 있는 우리 모녀 앞에서 대놓고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망보험금 액수를 저 두 사람이 어찌 알며 당장 아빠를 잃은 아이와 남편을 잃은 여자 앞에서 저런 말이 가당키나 한가요? 역시나 이 인간들은 3일장이 끝나자마자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말이죠. 예, 보험금에서 1억 정도는 나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또 뜬금없이 뭔 소리예요? 아니 그렇잖니. 사망보험금이라는 것이 사람 목숨값인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나준 나한테 목숨값을 다만 얼마라도 치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 동서, 어머님 말씀이 맞지. 맞기는 뭐가 맞아 이 미친 것들아. 아직 향냄새도 안 가셨다. 니들이 그러고도 부모고 가족이야? 어머 말하는 것 좀 봐. 이 시애미한테 1억이 아깝냐?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있어? 이게 진짜 미쳤나? 아휴, 우리 집 장난 집안은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이렇게 집안 어른을 챙기고 생각해주는데 빌빌거리며 살던 천민들이라 그런지 고마움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은혜? 은혜 같은 소리 하네. 당장 꺼져. 이제 나 남편도 죽고 없는 마당에 어디서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 지랄이야 지랄이해.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아들 대접, 가족 대접 제대로 받고 살기나 했냐? 죽을 때까지도 외롭게 눈 감은 우리 남편 욕되게 하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그 미친년들에게 소금을 촥촥 뿌리며 장례식 밖으로 맨발로 쫓아냈고 그 길로 인연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그렇게 비명 행사한 것도 평생의 한이 되는 마당에 마지막까지 저런 태도를 보이는 시댁 식구들을 내가 더 참을 이유가 없었죠. 지금까지 남편 생각해서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남편이 없으니까요. 거기다 남편의 보험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하며 그래도 아들이고 시동생인데 동네 떠돌이기가 죽어도 그것보다는 더 슬퍼하겠다 싶어서 미심쩍고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죠. 남편은 뺑소니로 죽었고 범인은 찾지도 못한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모자라고 속물스럽기는 해도 그렇게까지 하려나 싶으면서도 사람 일이라는 건 또 믿을 것이 못 되니 미심쩍은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죠. 끔찍하게 차별받으며 살아온 우리. 제 남편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족들에게 대우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외롭게 떠났어요. 정말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 같았죠. 남편의 보험금 5억이 있었지만 시어머니 말처럼 사람 목숨값으로 받은 그 돈을 누가 편하게 쓸 수 있을까요? 5억을 전부 딸의 학자금, 결혼자금으로 생각하고 예금으로 넣어둔지라 저와 딸의 쪼들리는 생활은 그대로였죠. 심지어 딸은 아빠의 보험금으로 대학을 가긴 싫다며 수험 준비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속이 깊은 아이였으니까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만 갔고 저는 여전히 신발 공장을 다녔죠. 딸은 인류 대학에 붙었지만 결국은 항상 돈이 문제였습니다. 대출받고 아르바이트해서 보태면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딸을 어르고 달래고 화내서 겨우겨우 남편의 보험금으로 등록비를 해결할 수 있었고 또 딸이 대학생활만큼은 남들처럼 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던 저는 큰맘 먹고 대학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전세방도 하나 얻었어요. 돈 낭비라고 화를 내는 딸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던지요. 남들에겐 당연한 것이 우리에겐 낭비고 남들에겐 별것 아닌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것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고 이제는 아빠와 남편마저도 없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절 닮아 똑부러지고 당찬 딸은 힘들지 않은 게 이상한 것인데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학업에 아르바이트까지 열심히 하면서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죠. 엄마, 그런 사람들한테 기죽지 마. 두고 봐. 내가 훨씬 멋진 어른이 돼서 복수해 줄 거니까. 우리 딸은 늘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어느새 훌쩍 자라난 우리 딸. 너무나도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죠. 그리고 드디어 딸의 20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들은 성인식이다 대입이다 뭐다 20살이면 예쁘고 멋지게 잘 자라준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해준다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죠. 남편의 보험금 중 남은 것을 빼어 중고차라도 한 대 해줄까 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딸 성격에 뭐하러 그런데 돈 낭비를 했냐며 화를 낼 것이 뻔했기에 저는 딸의 생일이 될 때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당일. 자, 생일 선물이야. 풀어봐. 에이, 엄마는 무슨 우리 형편에 뭘 선물씩이나 해. 생일은 원래 낳아준 부모님에게 감사드리는 날. 미역국이나 따숩게 같이 끓여 먹으면 됐지. 잔말 말고 풀어봐. 어차피 좋은 거 아니니까.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하더라. 엄마는 츤데레야. 츤데레는 또 뭐라니? 딸은 짐짓 불퉁한 얼굴로 툴툴대면서도 내심 기대에 찬 얼굴로 제가 손수 싼 선물 포장을 뜯었죠. 솔직히 전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딸아이가 실망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웬걸요. 딸아이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으로 기뻐하더라고요. 와, 이게 뭐야 엄마? 이거 엄마 다이어리잖아. 그래 맞아. 아직 속지도 넉넉히 남았고 속지는 또 사다 끼우면 되니까. 그 다이어리는 우리 딸이 태어날 때쯤 남편이 선물한 가죽 다이어리였어요. 당시에 고작 5,000원이나 줬을까 한 별것 아닌 선물이었지만 가난한 우리 형편엔 그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져서 아까워서 쓰질 못하고 아끼고 또 아끼고 혹시 먼지라도 앉지 않을까 하루에 몇 번이나 닦아가면서 보관했던 제 보물이었죠. 남들은 그깟 다이어리가 무슨 보물식이나 돼서 딸에게까지 물려주느냐 하겠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시간들, 좋은 추억들이 짧게나마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 다이어리는 우리 가족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삶이 바빠 책 한 권을 읽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저의 유일한 낙이자 문화생활이었던 게 바로 틈틈이 다이어리를 써나가는 거였으니까요. 너 슬퍼할까봐 다 버린 척했지만 아빠 사진도 있고 네 어린 시절 이야기도 있어. 이제는 너의 시대가 왔으니 내 이야기 대신 네 이야기를 이어가렴. 엄마, 너무 감동적이야. 엄마가 이런 낭만적인 면도 있다니 사람 다시 봐야겠는데? 나 참 농담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딸의 눈가에도 눈물이 한가득 고였죠. 남편은 죽고 시댁 식구들과는 연을 끊었고 시골에 계신 저의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기에 이제 세상에 남은 가족은 저와 딸뿐이었죠. 저는 이제 늙어갈 일만 남은 사람이었지만 딸은 이제 살아가야 할 창창한 인생이 한참이나 남은 새로운 세대이니 우리 가족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면서 너만큼은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더 좋은 거 못 줘서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나도 이제 다 컸는데 뭐 이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줄 생각해야지. 우리 딸 참 듬직하고 늠름하죠. 그렇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잘 살아갔어요. 딸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대학 입학 기념으로 얻었던 전세는 좋은 집주인을 만난 덕분에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살고 있었죠.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스물에 파릇파릇했던 대학 새내기 딸은 어느새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 잔뼈가 다 굵은 사회인이 되어 있었고 늙어가기만 하는 저는 이제 공장을 다니는 것도 슬슬 몸에 붙이는 나이가 되었죠. 딸은 저에게 이제 그만 일을 그만두고 쉬라 하였지만 어디 또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빌부터 짐이 될 수 있나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살아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니 치매니 암이니 걱정할 것도 많고 딸에게 나중에 짐짝이 되지 않으려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 늦게나마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너는 결혼은 안 하니? 일하기도 바빠. 아직은 생각 없어. 너 벌써 35인데? 아이, 엄마. 진짜 늙은이 같은 말 할 거야? 나 늙은이 맞는데. 요즘은 다들 결혼 안 하고 독신주의, 비혼주의로 많이들 살아. 그래도 네가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엄마 죽고 나면 너 혼잔데. 엄마는 몸도 건강한 사람이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하면 어떡해. 나 슬프게. 사람이 참 욕심이 끝이 없나 봐요. 이제 좀 어깨 펴고 살만하다 싶으니 우리 딸 좋은 남자 안 만나지나 그런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혹시 딸이 저 때문에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대학 다닐 때도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을 못 가고 방학 중에도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만 해야 했던 우리 딸의 고생을 제가 왜 모릅니까? 그렇게 가난 대물림 해주지 말자고 하나만 낳은 건데 그 하나도 제대로 키워주질 못했으니 부모가 죄인이죠. 저의 그런 부채감을 알고 있었던 딸은 일부러 더 과장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고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한이라는 것이 있죠. 저에게는 시댁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장례식장에서 문정박대한 뒤로 그들은 더 이상 연락도 없었고 손녀가 잘 살고 있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더군요. 물론 서로 잊고 각자 사는 게 우리에게도 득이겠지만 그래도 며느리였던 나야 그렇다 쳐도 딸내미는 자기들 피가 섞인 같은 집안 자식이고 손주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나. 그런 원망도 들었고 마지막까지 남편의 보험금 이야기만 하며 수상쩍게 굴었던 것도 계속 마음에 걸렸죠. 뺑소니범은 결국 잡지 못했고 공소시효조차 지나 이젠 잡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의 마지막 유언조차 못 듣고 그 추운 길바닥에서 비명 행사로 보내야 했던 아내의 마음. 그렇게 상처만 쓸어안고 살아야 했던 두 모녀의 삶은 그나마 딸이 좋은 직장에 취업해 노력하고 살아준 덕분에 조금이나마 편한 듯 했어요. 딸의 목표는 결혼이나 연애 같은 게 아니라 돈을 열심히 모아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저와 함께 사는 것이었죠. 딸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죄책감이 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어? 헐레벌떡 방 밖으로 나와 낡은 종이를 들고 달려왔어요. 다른 손에는 다이어리가 들려 있었죠. 아이고,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보자. 한 15년이나 됐으려나? 이젠 돈도 많이 버는데 새로 좋은 거 하나 사지 그랬어. 요즘은 다이어리도 엄청 예쁘고 반짝반짝한 거 많이 나오더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속지를 다 써서 좀 갈아 끼우려고 했는데 맨 뒷장 커버에 이런 게 끼어 있었어. 이거 아빠 사인인 것 같은데. 엄마, 이게 뭔지 알아?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네. 보자. 이 돋보기 안경이 어디 있더라? 이렇다니까 이제 이 나이가 되면 머리도 깜빡깜빡, 몸도 깜빡깜빡. 전 그래봐야 뭐 별거 있겠나 싶어서 느릿느릿 돋보기 안경을 찾아다가 두세 장 남짓한 서류 뭉치를 들여다봤죠. 주식, 양수 계약서? 이게 뭔지 알아? 아빠가 주식 같은 것도 했었어? 글쎄, 내가 기억을 좀 더듬어 봐야겠는데. 계약서의 날짜는 무려 30년 전. 그러니까 우리 딸이 깜깜 어렸던 유치원생일 때의 것이었습니다. 전 이런 것을 남편에게 받아 보관한 기억이 영 가물가물해서 한참을 머리를 싸매고 끙끙댔는데 아차, 무언가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더라고요. 맞아. 최 사장. 최 사장? 그래. 너 어릴 때 아빠랑 엄마랑 다니던 신발 공장 옆에 조그만 고무 공장을 하는 최 사장이라고 있었거든. 엄마도 아빠도 젊을 때부터 거기서 오래 일했으니 최 사장님하고도 안면을 터서 친하게 지냈었지. 그래. 이제 기억난다. 딸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이야기를 기다렸죠. 30년 전,
그때 신발 밑창 같은 것을 잘라서 만드는 고무 공장을 하던 최 사장님은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투자를 권유했었어요. 신발 브랜드 사업이었나? 아무튼 그랬죠. 저나 남편이나 그런 것에는 완전히 문외한이다 보니 계속해서 망설였지만 최 사장님이 남 사기칠 사람도 아닌데다가 사업 초기에 투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오죽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까지 권유를 하겠나 싶어 이 은혜 잊지 않겠다는 최 사장님의 말을 믿고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집 사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투자했죠. 솔직히 말해서 당시 경기가 좋았다고 할 수는 없었던 때라 최 사장님이 돈이 생기면 투자금 회수를 해주겠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막상 저는 제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 보니 지분 양수 계약서만 받아들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 성격에 걱정이 되면서도 제가 또 속상해하는 걸 보기 싫어 고무 공장을 처분하고 신발 사업을 하겠다며 떠난 최 사장님을 찾지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다 마지막까지 말 한마디 못해본 게 틀림없었죠. 저도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 사실상 버린 돈이나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이거 봐 엄마. 지분 10%를 아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인데 이게 사실이면 아빠가 대주주급 아니야? 에이, 그때가 언제적 이야긴데. 최 사장님이 진짜 그때 사업으로 성공했으면 진작에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을까? 어디 사는지 몰라서 못 찾아오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건가? 남편이 죽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던 제가 일을 잠깐 쉬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한 달인가 한 달 보름인가 딸도 저도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었죠. 그때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구했을 때는 집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최 사장님이 나를 찾으려 해도 못 찾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더군요. 이미 계약 당사자인 남편은 죽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계약을 한 이후로도 한참을 그 공장에서 더 일했는데 아예 망하지 않고서야 왜 한 번도 안 찾아왔을까? 최 사장님이 이런 걸 잊어버릴 사람은 아닌데 하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주양행?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엄마 있어봐.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 올게. 저보다 딸아이가 더 호들갑이었어요. 대주주니 뭐니 하는 말은 솔직히 와닿지도 않았지만 최 사장님 사업이 아직 안 망하고 유지라도 된다면 투자한 돈을 돌려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인의를 저버리실 분은 아니니 내심 한편으로는 기대도 했었죠. 그 돈을 받으면 딸이 세우고 있는 이사 계획에 보태면 딱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해져 있었어요. 최 사장님의 회사는 몇 년간의 사업고를 겪었지만 IMF를 버티고 악착같이 사업을 지켜온 덕분에 30년이 지난 지금은 주식시장에도 상장되고 해외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신발 브랜드가 되어 시가 1조 원의 대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정에 못 이겨 모아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어쩔 수 없이 내어준 것이 당시에 돈 1, 2천이 1,000억 상당의 가치가 있었던 거죠. 저와 딸은 말 그대로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의 지분을 가진 30여 년 전 신발공 부부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최 사장님의 아들이 부랴부랴 저를 찾았어요. 왜 이제야 연락을 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모님과 사장님을 얼마나 찾았는데. 그럼 최 사장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회사는 제가 물려받았고요. 아버지께서 그 어렵던 시절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한 은인 덕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두 분을 찾고 계셨어요. 결국은 어디로 가셨는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지만 조금만 더 빨리 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사장님은 어디 계시죠? 제가 사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아빠는 이미 15년 전에 먼저 갔어요. 처음 만나는 최 사장님의 아드님과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최 사장님의 회사는 처음에는 잘 안 되어 나쁜 생각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이 은혜는 갚고 죽어야 한다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셨다고 해요. 솔직히 그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한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최 사장님은 그저 우리 부부 뻔한 형편에 돈을 덜컥 투자하고 독촉도 안 하고 믿고 기다려준 제 남편에게 감명받은 것이었죠. 포기하지 않고 버틴 덕분인지 회사는 굴지의 신발 무역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회사가 성공한 이후에도 최 사장님은
내가 죽기 전에 이 빚을 갚아야 할 텐데 하고 우리 남편을 찾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저와 최 사장님의 아드님은 우리 남편과 최 사장님의 묘에 들러 인사도 드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최 사장 아드님, 이제는 최 회장님이 되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분을 다 저희 쪽에 매각하시는 건 어떠세요? 안 그래도 경영승계 문제랑 사업 확장 문제로 주주들이랑 충돌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지분을 더 매입하려고 했던 참이거든요. 지분을 매각해 주시기만 하신다면야 그동안 세월이 쌓은 이자까지 모두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사실 딸이 잘 배워 좋은 회사에 취직하긴 했어도 저나 딸이나 이런 투자니 경영인이 하는 것은 잘 몰랐기에 그냥 그러나 했죠. 1,000억이라니. 내가 평생 살아서도 현금 1억을 만져볼 기회가 없었는데 솔직히 말해 실감도 안 나고 그저 꿈인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저와 딸은 하루아침에 노다지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순식간에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딸은 절대 시댁 인간들처럼은 되고 싶지 않았기에 늘 겸손을 잊지 말고 억만금을 쥐고 있어도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옳게 못 쓰면 날리는 것은 금방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딸이 꿈꾸던 집 한 채를 사고 똑똑하고 당찬 우리 딸이 또 부동산을 배워서 투자를 해보겠다고 회사도 그만두고 갑자기 불어나 감당이 안 되는 자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참나, 대체 어디서 이 소식을 얻어들었는지 청담동에 있는 우리 새집 주소까지 어찌 알고 찾아왔습니다. 이런 소문은 또 기가 막히죠. 다짜고짜 찾아온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당연히 입구에서부터 경비원에게 가로막혔고 자꾸만 여기 사는 박숙자를 안다 하면서 난동을 피우니 경비원들이 확인차 저에게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니깟 것들 없이도 일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자 싶어서 두 사람을 올려보내라고 했습니다. 100억에 가까운 가격을 자랑하는 초호화 펜트하우스를 본 두 사람의 입은 다물어질 줄을 모르고 금세 또 무력에 눈이 멀어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아이고 아가, 네가 일이 성공할 줄 나는 알았다. 아가라뇨. 내 그 집하고 인연 끊은 지가 언젠데 며느리는 댁에 가서 찾으세요. 처제, 우리 한 번만 살려줘요. 그래도 10년을 넘게 가족으로 살았는데 예정을 생각해서. 그러고 보니 그렇게 번쩍번쩍 금붙이로 치장하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던 인간들이 어쩐지 행색이 추레하게 느껴졌죠. 두 사람은 완전히 바싹 엎드린 자세로 손까지 싹싹 빌어가며 저에게 그러더군요. 제 남편이 그리 되고 오래지 않아 아주버님 명의의 건물을 통째로 개조해 찜질방과 사우나를 운영했는데 1년에 2차례나 불이 크게 나면서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화재 때는 사망자까지 나오는 바람에 건물이 멸실될 정도로 전소되었고 건물을 날린 것뿐만 아니라 불법 증축, 소방법 위반 등등의 문제로 줄 소송이 걸린 데다가 고객이었던 피해자들에게까지 소송이 걸려 수십억 단위의 피해 배상이 걸려있고 지금도 소송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던 집마저 배상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은 말 그대로 알거지 상태랍니다. 지금 어머님이 15평짜리 좁은 빌라에서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살아. 어머님 연세도 노쇠하신데 따뜻한 잠자리라도 마련해드려야지 않겠어? 빚 갚아달란 소리는 하지도 않을게. 우리 어머니 편히 모실 수 있는 집 한 채만이라도 좋아. 이렇게 부탁할게. 그래 아가, 내가 예전에는 너무 너에게 모질게 굴었지? 이 늙은이가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어야 하는데 중원 사람을 못 알아보고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렇게 싹싹 빌면서 진짜 신발이라도 핥을 기세로 굽신거리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신우들은 뭐하고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신우들도 다들 잘 살잖아요. 아이고 말도 마라. 그것들은 내 배로 낳기만 했지. 제 엄마 돈 없고 망하니까 이젠 아주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아. 그래, 꼭 피가 섞여야만 가족인가? 처제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우리가 왜 몰라. 그 은혜 갚을 기회 꼭 줘. 그래 맞다. 수빈이는 잘 지내지? 결혼은 했으려나? 큰아빠 왔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겠어? 아이고 그래. 오랜만에 우리 예쁜 손녀 얼굴 좀 보고 싶구나. 그러면서 말 그대로 지랄 생쇼를 떠는데 웃음을 참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실없이 피실피실 웃기 시작하니까
두 노인네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모양인지 힐끗힐끗 지들끼리 눈치나 살피더라고요. 어머니. 그래. 얘기해라. 그거 기억나세요? 수빈이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설에 세뱃돈이랍시고 장남의 아들 장손한테는 100만 원씩 턱턱 용돈 주고 제 딸 수빈이한테는 딸내미들한테 돈이 뭐가 필요 있느냐며 1,000원 한 장 주셨죠. 아이고, 그땐 내가 아유, 나 같은 놓친 애들은 다 그렇잖아. 다들 그렇게 살았어. 시어머니는 필사의 변명을 했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다들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랍니다. 뭐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그 시절 우리 딸이 받았던 모멸의 값어치만큼 딱 그 값어치만큼 되돌려주고 싶었거든요. 10,000원짜리로 100장, 현금 100만 원을 꺼낸 저는 시어머니의 손에 그 돈을 꼭 쥐어주었죠. 어머니, 이거 들고 가서 맛있는 거 좀 사드시고 목욕도 좀 하시고 냄새나서 안 되겠네요. 이번 한 번만 봐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찾아와서 이렇게 난동 부리시면 그땐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아니,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저의 변한 태도를 감지하고 시어머니는 또 빽빽거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연세 먹고도 기력은 어디 안 가는 모양인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고 곧바로 경찰을 불러 그치들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청담동 펜트하우스가 제 집이라도 된 양. 안 나가고 버티는 놓친애들을 경비원들이 멱살 잡고 머리채 잡아가며 질질 끌고 나갔죠. 그 후로도 틈만 나면 몇 번인가 로비로 찾아왔지만 저나 딸의 머리 꼭지도 보지 못하고 끌려 나가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아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투자했던 것이 이렇게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시어머니네와 아주버님도 그렇습니다. 신우들도 저에게 못되게 군 적도 물론 있었지만 지독한 장남선호 사상에 찌든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누이들을 또 얼마나 차별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요? 마음쓰기를 그렇게 고약하게 쓰고 다니니 말년의 자식들, 가족들에게도 버림받는 처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말이에요. 아마 그 인간들은 지금 본인들이 그리 추락하여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이 본인들 탓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겠지만요. 요즘은 어찌 지내느냐고요? 우리 딸은 평생 펑펑 써도 못 벌 돈이 생긴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까지 따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발을 들였어요. 솔직히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저 같은 옛날 놓친내야 돈이 돈을 굴린다 하고만 생각하니 똑똑하고 잘 배운 우리 딸이 투자하고 돈 버는 것을 보면 그저 신기하기만 할 정도죠. 엄마, 준비 안 하고 뭐해? 지금 간다가. 그게 뭐야? 최서방이 사준 가방은 어쩌고? 아이고 맞다. 내가 또 깜빡했네. 자꾸 그러니까 최서방이 섭섭해하지. 근데 난 아직도 이렇게 비싼 가방 적응이 안 돼.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어. 빨리 준비해. 네, 그때 인연을 계기로 저의 딸과 최 사장님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대주양행의 젊은 회장님의 연이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한평생 가난한 엄마에게 박복한 인생만 물려받고 살 줄 알았던 딸이 드디어 이렇게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되었으니 저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답니다. 이런 소리 하면 또 딸내미한테 잔소리나 듣겠네요.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도 인생이란 늘 남에게 베푼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격언을 잊지 마시고 가까운 이들일수록 조심하시고 소중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